저는 이거 88 실기는 됩니다. 1번. 일반 점표물입니다. 항상 일반 점표를 바로 키시고, 일반 점표를 키시고, 그 다음에 날짜부터 먼저 1월 15일 날짜를 치신 상태에서 분기를 하셔야 됩니다. 보면 영업사원 직무교육에 대한 강사료 350만 원을 지급하고 원천 징수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항상 이게 있었지만 원천 징수라는 단어가 나올 때 나올 수 있는 교통 과목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헌납세금, 두 번째가 예수금. 이렇게 두 가지의 교통 과목을 바로 떠올리셔야 문제를 풀기 좀 쉬우실 겁니다. 상납세금이 나올 때는 항상 거래가 수익 거래예요. 이 거래 자체가 뭔가 돈을 버는 거래가 나올 거고, 문제에서 반드시 원천 징수세액을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런 식의 힌트를 반드시 줄 겁니다. 이런 힌트가 없으면 당연히 예수금이겠죠. 예수금은 거래가 비용 거래입니다. 뭔가 돈을 쓰는 거래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원천징수세액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 이렇게 두 가지의 개정 과목만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그래도 조금 쉽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1번 보죠. 1번 보니까 여러분들 원천징수라는 단어가 나왔고, 문제 보니까 딱 봐도 뭐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였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번엔 뭔가 돈을 쓰는 거래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문제는 항상 이렇게 예수금이 나올 겁니다. 문제에서 원천징수세액은 뭐 자산으로 처리할 것 이런 단어도 없기 때문에 예수금이라는 개정 과목이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이 문제를 풀기가 쉬울 겁니다. 그럼 분명히 비용이 나올 거고, 그렇죠? 비용이 나올 거고, 그 비용을 보니까 영업사원 직무 교육에 대한 강사료를 지급한 거랍니다. 우리 영업사원이 뭔가 일을 잘 못해가지고 뭔가 영업사원의 업무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 돈을 쓸 때는 교육훈련비라고 불렀습니다. 교육훈련비. 코드번호는 영업사원에 대한 직무교육이니까 800번째가 되겠죠. 금액은 350만 원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원천징수세액 11만 5,500원을 차감하고 이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만 5,500원이 예수금이 되겠죠. 예수금은 부채입니다. 11만 5,500원. 이거는 나중에 국가한테 납부해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갈 돈이기 때문에 부채로 이식을 합니다. 요거 빼고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했으니까 대변에 보통예금이라는 통장이 감소돼야 될 겁니다. 금액은 계산을 한번 해보면 350만 원 중에서 11만 5,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80, 338만 4,500원 이렇게 처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하변에 교육훈련비 800번째 하나밖에 없습니다. 교육훈련비 350만 원, 해변에 예수금 11만 5,500원, 나머지 보통예금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끝.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죠. 2번 문제의 날짜 항상 3월 24일 날짜부터 발자 주시고 3월 24일 문제에서 매도 가능 증권을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처분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이 문제는 매도 가능 증권 처분 문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가액이 나와 있고 변기 시가가 나와 있고 처분가액이 나와 있네요. 뭔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겁니다. 이 문제 중요합니다.
우선 단기에 취득했을 때 2,800만 원에 취득했다라고 문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는 증권 2,800 이렇게 쓰고 대변에 뭐 보통액은 이렇게 주식을 살 때 이렇게 돈을 줬을 겁니다. 보통액으로. 그런데 단기 2,800에 취득을 했다라고 했는데 전기 시가가 나와 있죠.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하는 증권은 여러분들 항상 기반의 공정 가치를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주식의 가치가 얼마나 바뀌나 그런 평가를 한다고 했어요. 전기의 공정 가치가 2,400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럼 2,800만 원에 주고 샀는데 요 매도 가는 증권이 2,400이 됐으니까 400만 원만큼 떨어졌죠. 가치가.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만 원 잡을 거고 대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도 400만 원 이렇게 감소를 시켜줘야 됩니다. 매도 가능 평가 손실 400만 원 떨어졌으니까 이 상태에서 단기에 처분할 겁니다. 단기 2,600만 원에 처분한답니다. 2,600만 원 처분. 그러면 우선 매도 가능 증권 없어져야죠. 없앨 거니까. 매도 가능 증권 없앨 건데 얼마 없어요. 2,800이라고 잡았었는데 400만 원만큼 감소시켰으니까 남아있는 잔액은 2,400밖에 없겠죠. 그렇죠? 2,800원이었는데 400만 원 감소시켰으니까 매도 가능 증권 2,400만 원 감소시키시고 얘가 이렇게 없어졌으니까 뭐도 없애야 돼요. 이거 평가. 매도 가능 증권 자체가 우리 회사에 이제 없는데 평가한 거면 또 없애야죠. 평가 손실도 반대편으로 이렇게 대변으로 같이 없애주시면 되는 겁니다. 대변으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400 이렇게 똑같이 같이 없애주시고 2,600에 처분했고 처분한 금액은 현금으로 회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금이 증가되겠죠? 2,600 그렇죠? 여러분들 쉽게 생각하면 돼요. 처음에 돈 주고 얼마에 샀어요? 2,800 주고 샀죠? 돈 주고 그죠? 얼마에 팔았어요? 결국 2,600에 팔았으니까 2,800에 주고 산 걸 2,600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만큼 처분 손실이 남는 겁니다. 2,800 주고 샀는데 2,600에 팔았으니까. 그래서 화면에 매도 가능 건 처분 손실 200 이렇게 잡으시면 차변 대면의 합계가 딱 맞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매도 가능 증권을 없애면 평가했던 금액도 없애자 라고 떠올리셔야 되고 결국에 2,800 주고 샀던 거를 2,600에 팔았으니까 200만 원만큼 손해가 났겠구나.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2,400 없으시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도 400 없애주시고 하변에 현금 2,600 그리고 하변에 마지막 매도 가능 증권 처분 손실 200 이렇게 분기해 주시면 끝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번 봤을 때 당사는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정 급여형 퇴직연금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아서 은행에 맡겨놓는다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맡겨놓는다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아서 은행에 맡겨놓으면 은행에 뭐가 쌓이겠어요? 이자가 쌓일 겁니다. 이자 쌓이. 맞아요. 이자 쌓이는 건 여러분들 회사가 가져갑니다. 회사가 가져가요. 그러면 지금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문제가 나오면 구입할 때 되겠죠. 지금처럼
이자가 발생했다는 회계처리 두 가지가 나올 겁니다. 운용수익이라고 불러요. 불입했을 때가 나올 거고 이자가 발생했을 때 나올 겁니다. 확정금액은 직원들의 퇴직금을 모아서 은행에 맡겨놓은 때가 불입. 맡겨놓은 금액을 이자가 쌓이는 게 이자, 운용수익이라고 부르는 거고 불입할 때는 퇴직, 연금, 운용자산 불입할 거니까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보통예금 이렇게 돈이 나가는 이 불입할 때 회계 처리가 나올 수도 있고 운용수익이 쌓이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여러분들 알겠지만 적금 같은 거 여러분들 이자 쌓인다고 다른 통장에 뭐 따로 들어오는 거 아니죠? 그 적금 통장에 같이 쌓입니다. 그래서 운용자산이 똑같이 증가되는 거고 대변에 퇴직연금, 운용수익 이렇게 처리하는데 원래는 근데 저희 프로그램에 퇴직연금 운용수익이라는 개정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자 수익으로 처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불입할 때도 나올 때가 있고 불입한 이 운용자산에 이자가 쌓이는 이 분기가 나올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문제 보니까 퇴직연금에 대한 이자가 입금됐다라고 나왔는데 그래서 그러면 이 문제일 겁니다. 이자가 입금되는 거. 그러면 운용자산의 가치 15만 원이 쌓일 거고 운용수익, 이자 수익도 15만 원이 발생하면 끝이게 돼요. 그래서 문제는 퇴직연금 운용자산 15만 원이 쌓이고 이자 수익도 15만 원이 발생하는 회계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6월 11일 6월 11일 이 문제 여러분들 생소할 거예요. 이 문제 잘 안 나오는 문제입니다. 생소하실 겁니다. 화면에 퇴직연금 운용자산 15만 원 쌓이고 대변에 이자 수익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문제 4번 문제 7월 9일자입니다. 그래서 날짜 먼저 7월 9일로 바꿔주시고요. 문제 보니까 단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중앙의 주식을 뭔가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항상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주식을 취득했다라는 문제가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 아니면 매도 가는 증권이에요. 주식을 취득했다라고 나오면 단기 매매 증권, 매도 가는 증권. 문제가 뭐 어려워 보일 수 있겠지만 주식을 샀다는 얘기니까 둘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문제에서 단기 투자 목적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문제는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회계 처리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떠올려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봤을 때 주식을 주당 13,000원의 가격으로 선주를 매입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이 생기겠죠? 13,000원에 천주 치니까 1,300만 원. 이렇게 증가가 될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돈 줄 건데 이 매입 과정에서 카오증권에 8만 원의 수수료가 발생했답니다. 진짜로 실제 주식을 취득할 때 수수료가 진짜 듭니다. 이 증권사도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수료가 발생했다라는 건 돈을 버는 거예요, 쓰는 거예요. 여기 쓰는 거죠. 수수료 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에 수수료 비용 8만 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고 주식 매입과 관련된 모든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대변에 보통예금 1,300만 8만 원 이렇게 정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는 증권은 여러분들 사업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사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투자해서 뭔가 이익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는 게 영업수익이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주식을 해가지고 따로 부수 수익을 번다라는 걸 영업의 수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계정 과목들을 처리할 때 써지는 비용과 수익을 반드시 영업의 수익과 영업의 비용입니다. 항상 900번대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뭐 이 수수료 비용이 900번대다라고만 외우지 말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은 내 사업과 관련 없이 뭔가 주식을 사서 투자 이윤을 벌기 위한 거니까 사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그 비용과 수익은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이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하고 계셔야 문제 풀기 조금 쉬우실 겁니다. 수수료 비용도 900번대가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문제가 매도 가는 정도 문제다. 만약에 이 문제를 제가 쓱 바꿔보면 그냥 장기라고만 바뀌어요. 이게 장기라고만 바뀌는데 이게 매도 가는 정도 문제다라고 하면 분기가 달라집니다. 매도 가는 정도는 매도 가는 정도는 취득할 때 수수료를 어떻게 처리했어요? 같이 잡는다. 이렇게 단기 매매증권 딱 봐도 이게 다르죠. 매도 가는 증권은 수수료를 같이 매도 가는 증권으로 같이 잡습니다. 대면에 보통 어떤 게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단기 매매 증권 회계 처리랑 매도 가는 증권 회계 처리 둘 다 알고 계셔야 되겠죠. 둘 다. 단기 장기냐 이것만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회계 처리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일반전표 5번 문제. 이거 뭔가 딱 봐도 환율, 뭐 달러당 환율 얼마 얼마 뭐 이런 식으로 등장하는 게 보일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했어요. 기준은 네 글자, 기말은 여섯 글자. 빌리저는 얘기했습니다. 외환 차익, 외환 차익. 그리고 기말 여섯 글자는 외화 환산이 외화 환산 손실. 이런 식으로 네 글자인 계정 과목, 여섯 글자인 계정 과목 반드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12월 15일이니까 당연히 기중이에요. 기중. 기중. 기중이기 때문에 외환 차익, 외환 차손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봐보죠. 봤을 때 문제에서 전기의 제품을 수출한 수출거래처 스타사에 외화 외상 매출금 10만 달러가 전에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대요. 오케이. 그러면 우선 보통 예금으로 입금됐으니까 보통 예금이 증가되겠죠. 이런 거부터 우선 써놓는 겁니다. 10만 달러만큼 입금됐대요. 네, 10만 달러만큼 입금됐는데 우리는 프로그램에 원화로 써야 되기 때문에 뭔가 환율이라는 걸 곱해서 환산해야 됩니다. 네, 마지막 보니까 회수할 때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대요. 그러면 이때 회수할 때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었다. 이 말인 거니까 보통 예금은 1억 1,000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네요. 회수 시 환율은 1,100원이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1억 1,000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그러면 외화 외상 매출금 10만 원이 입금된 거니까 요거 이제 또 받을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대변으로 외상 매출금 없애면 되겠죠. 외화 외상 매출금은 외상 매출금 계정 과목을 써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외상 매출금도 없앨 겁니다. 10만 달러만큼 받았으니까. 근데 외상 매출금은 환율이 얼마로 잡혀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 회수할 때는 아니었겠죠. 전기말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었대요. 외상 매출금의 환율이 달러당 1,200원이었다는 뜻이니까 곱하기 1달러당 환율 1,200원 이렇게 잡혀 있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걸 외상 매출금 환율 좀 어려운데 라고 하시면 뭐 이런 데서 확인하시면 돼요. 끝나나?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을 때가 많아서
이런 식이 되어 있네요. 전년도에 2월 된 금액이 1억 2천, 스타사에 대한 1억 2천이라고 뜨죠. 그렇죠? 요거 자체가 방금 얘기했던 환율 1,200원으로 외화자산 부채를 평가했다라고 나온 겁니다. 그러면 1억 2천. 그럼 월상 매출금은 원래 1억 2천 받을 거였는데 지금 환율이 1,200원에서 1,100원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보통예금으로 입금된 거는 1억 1천밖에 안 되죠. 1,000만 원만큼 돈을 덜 받았기 때문에 외환 차손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인 겁니다. 그래서 외환 차손 1,0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끝이겠다. 그래서 기준은 네 글자, 기말은 6글자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내용들입니다. 한번 해보면 대변의 외상매출금 스타, 대변의 보통예금 1억 1천, 그리고 차변의 외환차 이렇게 처리하시면 끝이 됩니다. 그 다음에 메인 매출 좀 띄워보죠. 메인 매출 점표 일반적으로 끄시고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하겠습니다. 1번 날짜 7월 1일 문제 보니까 항상 증빙을 보라고 했습니다. 증빙 현금용 수증을 발급받았다. 항상 증빙은 매출자가 매입자한테 준다라고 했습니다. 매입자한테 준다.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받았다. 증빙을 받았다라고 나왔으니까 뭔가 구입하는 거래인 겁니다. 매입자 입장. 그러면 과세 매입 플러스 부가세가 40만 원 있으니까 과세 매입이에요. 플러스 현금 영수증을 수취했다라고 나왔으니까 61 현금 과세 매입 이렇게 잡으시면 될 겁니다. 61 현금 과세 매입. 그러면 61 현금 과세 매입 품목은 컴퓨터 구입했대요. 컴퓨터. 그리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증빙이 세금 계산서일 때는 공급가액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된다고 했지만 세금계산서가 증빙이 아닐 때는 요 부가세 합친 요 전체 금액을 집어넣어야 이쁘게 나눠준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세금계산서 아니니까 440만 원을 다 집어넣어야 400만 원, 40만 원이 나눠질 거고요. 거래처 전자상회에서 구입을 했대요. 전자상회 분계유형 뭐 현금으로 구입했다라고 했으니까 분계유형 뭐 1번 현금 잡으면 뭐 분계는 알아서 쳐지겠네요. 1번 잡아도 되고 그냥 저희가 하는 것처럼 3번 잡아도 돼요. 3번으로 잡았다고 치면 화면에 원재료 구입한 게 아니라 뭐예요? 컴퓨터니까 비품 대변에 현금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끝이 되겠죠. 이런 식. 그 다음에 2번 문제입니다. 2번 날짜 7월 21일로 바꿔주시고요. 7월 21일 이번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번에도 증빙을 받았으니까 매입거래가 될 겁니다. 매입거래. 그러면 또 한번 해보면 과세매입 플러스 뭐예요? 세금계산서 수출. 그러면 50일 과세 매입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또 한번 쳐보면 되겠죠? 50일 과세 매입. 품목은 지게차래요, 지게차. 그리고 세금 계산서니까 이 공급가액 3,500만 원을 그대로 집어넣으시라고 했습니다. 3,500만 원.
거래처 서울지게차한테 구입을 했나 봐요. 우리 회사가 반도전자니까 이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서울지게차. 전자수행계산서니까 전자 체크해 주시고 분기 유형은 3번 혼합 잡겠습니다. 면 사전에 원재를 구입한 게 아니라 지게차. 지게차라는 것 자체가 혹시나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차량 운반구라고 언급을 해줬습니다. 차단에 차량 운반구 증가시키시면 되고 대변에 돈을 언제 준대요?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라 라고 또 친절하게 나와 있네요. 대변에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 문제도 끝이 되겠습니다. 3번 3번 문제 증빙 보니까 수입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수입전자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반드시 기억할 게 지금처럼 과세매입 플러스 수입세금 계산서를 수취했다라는 문제가 나올 때는 우선 이거 부가세 유형했던 거지만 생소할 거예요. 잘 안 나오잖아요. 55 수입이라고 잡고요.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할 게 부가세 분기에만 할 거. 이걸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문제를 풀기가 쉽습니다. 부가가치세 분기만 할 것. 그리고 항상 거래처가 인천세관 또는 부산세관 얘네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는 이런 세관한테 물건을 수입한 금액의 10%만큼 부가세를 내야 돼요. 얘네한테. 그래서 보니까 미국의 벤토사로부터 수입한 상품이 있대요. 근데 상품과 관련해서 부산세관으로부터 과세표준 3천만 원, 부가세 별도입니다. 의 수입 전자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 그러면 우리는 미국 벤토사한테 물건을 구입을 했지만 부산세관한테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기 때문에 얘한테 3천만 원의 10%인 부가세 300만 원을 이렇게 지급하는 회계처리만 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상품을 구입했지만 재고자산의 회계처리는 생략할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부가가치세 분기만 할 것.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날짜 8월 9일자로 바꾸고 55 수익 품목은 상품이라고 치시면 되고 중국가에 3천만 원이잖아요. 3천만 원 잡으시면 되고 거래처 여기 거래처를 벤토사 얘를 잡으면 안 되는 겁니다. 부산세관이 잡아야 되는 거 이걸 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는 부산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 계산서를 받은 거예요. 얘한테 받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산세관을 잡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전자 체크하시고 분기유형 3번. 부가세를 지급한 거니까 대급금 개정 과목이 알아서 뜰 거고 대변에 부가세는 보통예금에서 이체하였다라고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대변에 보통예금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만. 괜히 막 상품 증가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도. 그래서 수입세금계산서 문제가 나오면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만 하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문제를 풀기가 쉬우실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4번 문제. 날짜 9월 30일입니다. 이 문제 어려워 보이겠지만 이 문제 쉬워요. 한 번만 배우면 진짜 쉬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또 증빙을 찾으세요. 이번에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항상 증빙을 찾으세요. 그러면 또 한 번 해보면 과세매입이죠. 부가세 있으니까 과세매입. 항상 증빙을 받으면 매입이라고 했습니다. 플러스 종이세금계산서 수취. 또 50일 과세 매입이겠죠. 50일 과세 매입 잡을 건데 보세요. 문제를 보니까
이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 시 해당 세금 계산서를 누락했대요. 그래서 이기 확정 신고의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을 할 거랍니다.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날짜가 9월 30일이잖아요. 이거를 이 9월 30일 자료를 원래 9월 달이면 이기 예정 신고잖아요. 7월부터 9월입니다. 근데 이때 하려고 했는데 누락했대요. 그래서 이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을 할 거랍니다. 이거를 누락해서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라도 신고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때 누락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가세 신고서를 옛날에 풀었을 때 이거 보시면 돼요. 이기 확정이면은 10월부터 12월이잖아요. 그죠? 제가 10월부터 12월 쳐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매입이죠? 이 문제가. 동의세에 대해서 숙지했으니까. 매입인데 지금 날짜가 언제예요? 9월달 매입이니까 이기 예정 자료잖아요. 원래. 그렇죠? 그러면 이기 예정 자료를 이 확정 신고서에 반영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저랑 풀었을 때 여기다 풀었잖아요. 매입 예정 신고 누락분 여기다가 썼습니다. 그렇죠? 이 예정 신고 누락분 여기다가 지금 금액 얼마예요? 100만 원과 10만 원. 여기다가 100만 원과 10만 원. 이런 식으로 썼던 게 누락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워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여기다가 직접 쓰라는 게 아니라 메인 매출전표를 써가지고 여기다가 한번 집어넣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집어넣는지 보여드릴 겁니다. 보세요. 똑같이 50일 가서 치고 똑같이 그냥 분기는 똑같아요. 품목 야근 식사, 야근 식대 금액은 아까 100만 원이었죠? 100만 원. 거래처 어디서 밥 먹었대요? 남해 식당이래요. 남해 식당에서 밥을 먹었나 봐요. 남해 식당. 공익세금계산서니까 전자체크 하지 마시고 공제유형 3번. 화면에 뭐예요? 경영지원팀의 식사니까 그냥 복리후생비 800번대 잡으시면 되겠죠. 직원들 밥 사준 거니까. 그리고 대변에 돈 뭘로 줬대요, 여러분들? 외상대금은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라. 뭔가 남의 식당에서 밥을 사 먹었는데 외상이었나 봐요. 미지급금 요렇게까지 우선 잡아보세요. 이렇게까지만. 50일과세 야근식 때 100만 원, 남의 식당 공개, 공리후생비 대변의 미지급금 여기까지만이라고. 보세요. 제가 이렇게 쓴다면 그냥 꺼볼게요. 제가 꺼보고 부가세 신고서 여기 나왔습니다. 이기 확정 신고 기간에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입력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기 확정 신고서에 반영을 시킬 수 있도록 입력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기 확정이죠. 기간이 이때 매입조 예정 신고 누락분에 지금 금액이 안 떴잖아요. 그죠? 지금 안 떴으면 여러분 이 문제 틀린 겁니다. 뜨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뜨게 만드는지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보세요. 어떻게 뜨게 하냐. 방금 메인 매수 점표에서 얘 클릭하세요. 얘 클릭하시고 여기 중앙 상단에 간편지기 오른쪽 화살표 누르세요. 화살표. 그리고 세 번째 예정 누락분이라고 있을 겁니다. 예정 누락분 클릭. 그리고 지금 시험 문제. 지금 여러분들 책이랑 다를 겁니다. 지금 시험은 19년도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 2019년도 이 확정 신고가 몇 월부터 시작해요? 10월 맞아요. 여기다가 10월 치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확인 눌러보세요. 눌러보시면 여기에 누락이라고 떠 있어야 맞는 겁니다. 누락이라고 여기에 떠 있어야 맞는 겁니다. 누락. 그럼 이제 다시 들어가 볼게요. 제가 부가세 신고서 10월부터 12월. 그래서 보니까 어이구 여기 이제 떴네요. 이렇게 예정 신고 누락분에 이렇게 뜨게 만들라는 문제가 가끔씩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세계처럼 했던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처리했다가 여러분들 방금 봤던 것처럼
간편집계에서 예정 누락분에서 여러분들이 확정신고 몇 월부터 10월부터다라고만 입력해 주시면 맞추는 문제입니다. 됐죠? 이거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가끔씩 등장을 합니다. 등장하니까 이거 집에서 여러분들 한 번만 더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5번, 5번 마지막 문제 보니까 날짜가 12월 16일. 보니까 최종 소비자인 김전산 씨에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고 제품을 팔았답니다. 그러면 우선 부가세도 있는 문제니까 과세 매출인데 지금 증빙을 준 게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라고 했으니까 무증빙인 겁니다. 무증빙. 이게 14건별이라고. 14건별 무증빙입니다. 이렇게 매출 보면은 이렇게 무증빙이라고 써 있을 거예요. 14건별. 14건별. 그러면 14건별이라고 입력하시고 품목은 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이 문제 세금 계산서 아니니까 66만 원 전체를 여기다가 집어넣으시면 된다고요. 66만 원 적으시면 60만 원과 6만 원이 이쁘게 나눠질 거고요. 나눠질 거고 거래처 빌전산 최종 소비자인 김전산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는 주민번호가 떴겠죠. 그리고 붕괴유형 3번 잡으시면 대변에 제품 팔았으니까 제품 매출 맞죠? 그리고 차변에 뭘로 받았대요?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되었다. 차변에 보통예금 이렇게 해주시면 그냥 끝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문제가 그냥 14건별에 찾을 수만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는 문제니까 딱 봐도 물건을 팔았는데 증빙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14건별로 입력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1번 문제 보죠. 부가세 신고서 작성하라는 고정 문제입니다. 부가세 신고서 키시고 날짜 1월부터 키시고 이제 하나씩 보죠. 매출 내역 첫 번째 보니까 신용카드 매출점표 발행이라고 되어 있고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출도 부가세 있는 거니까 과세 그리고 증빙은 뭐 줬다고요? 신용카드 여기다 쓰면 되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그러면 얼마 써요? 2,750만 원이 부가세 포함된 금액이니까 여기다가는 2,500만 원만 적어줘야겠죠? 합쳐서 2,750만 원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 한 1점 줄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금 매출 또 부가세 포함해서 22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이는 전액 현금 영수증 미발행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도 얘기했지만 현금 영수증을 의무 발행할 필요는 없다고요. 전자세 연결해서만 의무 발행이지. 그래서 현금 여러분들 이거는 돈을 벌고 증빙을 준 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지 현금 매출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겁니다. 홈플러스를 가면 제가 물건을 산 다음에 현금을 내면 이모님이 현금 영수증 해드릴까라고 물어보죠. 저는 괜찮습니다 하고 가잖아요. 그게 현금 매출이에요, 그냥. 그래 이모님이 여러분들 뭐 끝까지 붙잡고 번호 찍으라고 하나요? 아니잖아요. 왜요? 현금 영수증을 무조건 발행해야 되는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요거를 증빙이 없으니까 그냥 4번인 겁니다. 과세 키카. 이미 안 줬으니까 200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200만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부가세 있으니까 또 과세. 과세의 세금계산서 발급분이니까 얼마예요? 2억 5천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2억 5천 쓰시면 되겠죠. 2억 5천.
요거는 부가세 별도라고 했으니까 2억 5천을 그냥 그대로 적은 겁니다. 다른 것들은 부가세 포함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가 2,500, 200을 적은 거고. 근데 이 중 뭔가 오른쪽에서 시기를 거네요. 이 중 공급가액 3천만 원은 발급 시기를 경과하여 세금 계산서를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봤을 때 항상 여러분들 제가 세금 계산서 발급 시기를 얘기했었습니다. 세금 발급 시기는 공급일로부터 다음 달 10일 물건을 판 날부터 다음 달 10일까지는 발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봤을 때 공급 시기가 2월 15일이죠. 다음 달 10일이 3월 10일까지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됩니다. 3월 10일까지는 발급해야 되는데 문제 자체에서 발급 시기를 경과했다라고 언급해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3월 20일 날 발급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럼 뭐예요? 지연 발급 걸려야죠. 그 가산세. 이게 걸릴 겁니다. 지연 발급 가산세. 저랑 부가세 신고서 많이 풀었습니다. 여러분들 계속 풀고 있어야 돼요. 안 풀면 까먹어요. 그래서 이쪽 가산세 맨 밑에 26번 가서 이쪽 세금계산서 지연발급이라고 있을 겁니다.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쪽에다가 3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끝이에요. 항상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해야 된다.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입 내역밖에 없네요. 매입 내역.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매입 쪽 세금계산서 수취분 여기다가 쓰시면 되겠죠. 일반 매입인지 고정자산 매입인지만 구분을 해서 공급가액 1억 8천 부가세 1,800만 원인데 2조 승용차에 대한 공급가액은 2,500이고 기계장치에 대한 공급가액은 1,300이래요. 그러면 내가 총 이만큼 구입을 했지만 이 중에서 승용차는 2,500 기계장치는 1,300이죠. 따로 나온 이유가 뭐예요? 얘네는 유형자산이니까 고정자산 매입에 써라 라고 나온 것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총 승용차 2,500, 기계장치 1,300만 원짜리니까 고정자산 매입 쪽에다가는 3,800이라고 적어주셔야겠다. 2,500과 1,300을 더해서 3,800. 부가세는 뭐 380만 원이겠죠. 그러면 저희가 총 1억 8천만 원 중에서 1억 8천만 원 중에서 3,800은 따로 적었으니까 요 금액만큼은 뭐예요? 일반 매입이겠죠. 그렇죠? 여기다가 1억 4,200, 1,360. 그럼 봤을 때 여러분들 이제 조심할 게 있습니다. 업무용 승용차가 여러분들 몇 cc예요? 1,500cc죠.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불공이잖아요, 불공. 제가 불공제는 두 번 적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방금 저희가 적었지만 항상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 여기에도 적어야 되는 겁니다. 16번 다시 50번 공제받지 못한 여기 항상 적어야 돼요. 수용차가 2,500, 250. 그렇죠? 그래서 불공제는 항상 두 번 적는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고 이제 안 적은 거 없네요, 그죠? 다 적었으니까 이렇게 하고 끄시면 돼요, 그냥. 저장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네, 가끔씩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들. 정답들이 나중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에 신용카드 매출점표 등 발행공제 중에 항상 금액이 써 있을 거예요. 이거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뭔지만 좀 얘기를 할게요, 제가. 가끔씩 물어보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더라고요. 뭔지만 좀 얘기해 드리면 여러분들 제가 정답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정답지를 한번 보여드리면
정답지. 정답지를 보면 여러분들 아마 금액이 조금 저랑 다른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른 것들이 있을 겁니다. 뭐가 지금 다르냐? 여기에 달라요. 이거. 저희는 프로그램에 이걸 안 썼잖아요. 그죠? 안 썼는데 정답지에 뭐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는 것 자체가 요거에 3번 이거 2,500이랑 250을 더해서 총 2,750을 적어놓은 것 뿐입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안 적은 이유가 뭐냐? 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등 발행공제라는 건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물건을 팔았어요. 물건을 팔았는데 그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끌거나 현금영수증을 발행받았습니다. 만약에 저가 있는데 홈플러스라고 할게요. 홈플러스. 홈플러스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과자를 사 먹었어요. 과자. 그리고 저는 얘한테 현금을 냈습니다. 이모님이 현금 영수 해드릴까요? 물어보죠.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하고 현금 영수 발행받았습니다. 현금 영수증 발행받았어요. 그러면 홈플러스 입장에서 과자값 1,100원이라고 할게요. 이 1,100원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문제예요.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주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해서 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금액을 쓰는 건데 저는 이거를 안 쓰는 이유가 뭐냐? 이거는 여러분들 법인 사업자는 혜택이 없어요. 법인 사업자는 여러분 이런 혜택이 없습니다. 보시면 제가 프로그램 써볼게요. 여기다가 2,750 여기 뭔가 오른쪽에 금액이 떠요 안 떠요? 안 뜬다고요? 그럼 뭐하러 써요? 정답지에는 그냥 원래 써야 될 것들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써놓은 거지만 여러분들은 이거 안 써도 무방합니다. 그냥 정답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신경 쓸 필요까지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혹시 모르니까 써드릴게요. 이론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 공제라는 건 뭐냐? 공제라는 건 뭐냐? 제품을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발행한 금액이 있으면 공급대가라는 건 공급가액과 플러스를 합친 말이 같습니다. 공급대가에 곱하기 몇 프로를 해주냐? 1.3%만큼 3%만큼 부가세를 공제해주는 제도예요. 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제를 해준다. 어느 사업자를 이렇게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했으면 어느 사업자가 이렇게 혜택을 받을 수 있냐면 직계년도 공급가액이 10억 원 미만이 개인 사업자 또는 아니가 얘네들이에요. 하지만 저희 같은 법인 사업자는 그냥 못 받습니다. 법인 사업자는 못 받아요, 여러분들. 법인 사업자는 혜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준 금액이 1.3%만큼 부가세를 뭔가 빼준다. 공제해준다라고 했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가 1.3%고요. 단위과세자가 2.6%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개인 사업자가 1.3%, 단위과세가 2.6%나 혜택을 준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도가 있어요. 얼마나 혜택을 주냐? 연간 1,000만 원 가입니다. 아무리 금액을 많이 받더라도 1,000만 원 금액까지만 공제가 돼요. 1,000만 원. 여기 금액이 아무리 커도 1,000만 원만 잡힌다는 얘기입니다. 1,000만 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에요, 그냥. 그래서 저희는 시험 프로그램 자체가 법인 사업자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딱히 외울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론에서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정답지 써 있더라도 신경 안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이거 저랑 풀어봤던 거 옛날에 건물등 감가상가 취득명수 이거 엄청 쉽습니다라고 하고 저랑 풀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죠. 저장하고 나가시고 이쪽 건물 등 감가상각 자산 취득 명세서라고 있을 겁니다. 이거 그냥 진짜 잘 쓰시기만 하면 돼요. 지금 1기 확정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4월부터 6월을 집어넣으시고요. 하나씩 적으면 돼요. 4월 15일, 4월 15일. 3호 어디서 샀대요? 한세 모터스 샀나봐요. F2만 눌러서 한세 모터스. 뭐 산 거예요? 승용차. 그러니까 차량 운반부. 얼마짜리예요? 3천만 원짜리. 이러면 끝. 두 번째도 4월 18일 거래처 한세기계 기계장치 구입했죠? 기계장치 얼마짜리 2,500만 원. 이러면 두 개가 끝. 간단하죠? 세 번째 4월 30일 현세전자 샀고요. 그리고 이거는 에어컨이니까 기타. 금액은 3만. 이렇게 적고 저장하고 나가시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공부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 잘만 적어주시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그냥 잘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자, 마치고 그 다음에 결산 문제네요. 결산 문제. 결산 문제는 여러분들 결산 문제 보도록 하죠. 결산 문제 일반전표 12월 31일자를 킨 상태에서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1번 문제 여러분들 보시면 이렇게 항상 결산 문제 때 기간이 나온다고 했어요. 기간이 나올 때 여러분들 제가 네 가지를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결산 문제 기간 언급하는 문제. 기간 언급 문제. 항상 네 가지를 떠올리시는 겁니다. 처음이 상급비용, 두 번째 미수 수익, 세 번째 선수 수익, 네 번째 미지급 비용. 이렇게 네 가지의 개정 과목을 떠올리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기간이 나오고. 이 문제 보니까 뭐 기간 같은 거 없잖아요. 다른 문제는. 그죠? 이런 식으로 기간이 나오는 문제가 있을 겁니다. 환급 비용이 나올 때는 항상 문제에서 보험료 또는 인파료라는 게 나올 거고, 미수 수익은 뭐 예금에 대한 이자 수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선수 수익은 임대료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임대료 수익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고, 미주급 비용은 타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이 언급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각 언급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시면 이 문제 정말 쉽게 풀어요. 그럼 지금 봤을 때 문제에서 임대료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문제는 선수수익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항상 찾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방법이 여러분들 시험에서 가장 빨리 찾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임대료 자체가 수익이에요. 수익. 뭐 임대료라는 수익 얘기가 나오니까 최소한 미수 수익 아니면 선수 수익일 거 아니에요. 그죠? 수익 얘기가 나오면. 근데 미수 수익은 미수라는 게 뭐예요? 아직 못 받았다. 선수라는 거. 받았다는 뜻이에요. 먼저 받았다. 임대료라는 수익 360만 원을 미리 받고 딱 봐도 선수 수익과 관련된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찾는 게 여러분이 시험 문제 풀기에 가장 빠릅니다. 빨라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죠. 8월 1일에 임차인이 해당 상사로부터 6개월 동안의 임대료 360만 원을 미리 받고 임대료를 받은 날의 전액 임대료 900번대 계정으로 계상을 했대요.
그러면 8월 1일자 두 개를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했겠죠. 현금 360만 원 받았으니까 대변에 임대료 360만 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처리했다라고 문제에서 임대료 계정으로 계산했다라고 문제 언급이 되어 있고요. 다시 한번 지금 항상 기간을 세세요. 이 기간을 우선 쭉 써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뭐 21년도, 뭐 22년도 이렇게 나와 있겠지만 이걸 한번 보자는 얘기예요. 이걸로. 그러면 2019년도 8월부터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기간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2020년도 3월. 이렇게 써가지고 이 기간을 써보면 이렇게 6개월치를 쓸 겁니다. 6개월치를 쓰는데 항상 이렇게 생각하라고요. 올해분은 임대료겠죠? 임대료 그리고 내년분은 선수비. 이렇게 항상 여러분들이 떠올리시면서 기간 쓰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이 기간을 쓰는 건데 기간 쓰시면서 보시는 겁니다. 그러면 5개월치는 임대료라고 잡혀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내년 한 달치는 선수 수익이라고 잡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지금 공개 때 임대료라는 수익을 더 잡아줘야 돼요. 내년치 한 달만큼은 줄여야 돼요. 줄여야 된다고요. 반대편으로. 그러면 하변에 임대료 줄이고 대변에 선수수 이렇게 분계를 먼저 잡으란 얘기입니다. 분계를 먼저 잡으시면 360만 원 중에 몇 달치요? 한 달치만 줄이면 되잖아요. 6개월 중에 한 달치면 얼마? 6개월에 360이면 한 달치면 얼마예요? 60만 원이겠죠. 그래서 여기다 금액을 그냥 60만 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크면 끝이에요. 이 문제 정말 잘 나옵니다. 선수 수익보다는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선급 비용 쪽이 잘 나와요. 그래서 만약 이렇게 선수 수익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도 풀 줄은 갖춰야 됩니다. 화면에 임대료 60만 원 그리고 대면에 선수 수익 이렇게 잡아주시면 끝이겠죠. 이게 1번 대사 문제 2번 소모품 문제가 나오죠. 소모품. 소모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에서. 항상 소모품은 올해 사용분만 소모품 B로 잡게 되어 있어요. 이 사용분은 그냥 소모품이라는 가상으로 처리해야 하는 거고요. 이 정도만 기억하면 됩니다. 문제에서 소모품 600만 원을 구입하고 소모품 계정 과목으로 회계처리해야 돼요. 그러면 소모품 600만 원, 뭐 돈 줬겠죠? 현금 600만 원 이렇게 구입을 했었구나라고 먼저 판단을 하는 겁니다. 다이소 가서 600만 원 샀나 봐요. 근데 기말에 소모품 잔액을 확인해 보니 60만 원이 남아있답니다. 그러면 남아있다라는 건 사용했다는 거예요? 아직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60만 원이에요. 그럼 사용분은 얼마예요? 540만 원이겠죠. 600만 원짜리 구입했었으니까. 그렇죠? 600만 원 중에 미사용분이 60, 사용분이 540. 그러면 사용분만큼 소모품 B를 잡아주시면 끝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결산 때 처음에 소모품 B 540 대변으로 소모품 B를 하죠. 그래서 차변에 600 잡아놨다가 540을 줄이니까 차이 나는 60만 원은 아직 자산으로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끝인 겁니다. 근데 문제 조금 귀찮게 하네요. 사용한 소모품 40%는 영업부서, 나머지는 생산부서. 영업부서, 생산부서라는 건 자체가 500번대, 800번대 코드 번호를 구별하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500번대 그리고 소모품비 800번대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됩니다. 방금 저희가 사용한 금액이 540만 원이었죠. 540만 원 중에 40%는 영업부서니까 800번대죠. 자 그러면 540만 원
곱하기 40%. 요게 800번대네요.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면 되죠. 540만 원 곱하기 40%. 216만 원이 800번대네요. 216만 원.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 나머지 차액은 500번대겠죠. 324만 원. 324만 원은 500번대.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끝이 될 겁니다. 그래서 500번대, 800번대를 구분하라는 게 조금 귀찮은 문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써보면 소모품비 500번대 324만 원, 소모품비 800번대 216만 원, 대변으로 소모품 이렇게 없애주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죠. 3번 문제. 또 확률 문제 나왔잖아요. 이제 기억하세요. 6글자가 나올 겁니다. 6글자. 아까 얘기했었죠. 그러면 외화 장기 차입금으로 계산된 외화 차입금 1,000만 원은 외환은행에서 차입한 10,000달러로서 결산일 현재 환율은 달러당 1,200원이래요. 그러면 우리 회사가 얼마 빌렸다고요? 차입금 10,000달러. 10,000달러를 빌렸는데 현재 환율이 1,200원. 이걸 곱해버리면 1,200만 원 정도가 나오겠죠. 그러면 내가 계산했던 1,000만 원에서 1,200으로 환율이 변동했다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갚을 돈이 원래 1,000만 원만 준비하면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지고 이제 1,200만 원이나 준비해야 돼요.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 보겠죠. 그래서 6글자인 외화환산 손실로 잡아주시면 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외화 환산 손실 200만 원만큼, 이번에 외화 장기 차입금 200.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그냥 끝이겠죠. 외화 장기 차입금은 갚을 돈이니까 외환은행이라는 거래처를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차단의 외화 환산 손실 200. 이번에 외화 장기 차입금 있죠? 외화 장기 차입금 200. 외환은행. 이렇게 해주시면 또 끝이 납니다. 그 다음에 4번 무형자산 문제가 나오면 결산 문제에서 무형자산과 무형자산 결산 문제에서 무형자산과 무형자산이 나온다. 그럼 반드시 뭐 하라는 얘기예요? 삼각비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조건 자동결산이라고요. 자동결산. 그러면 바로 여러분들은 결산자료 입력을 켜야겠죠. 결산자료 입력 켜시고 엔터. 여기서 막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뭐예요? 영어권이잖아요. 그러면 컨트롤 F를 눌러서 영어권 바로 쳐볼봅니다. 이렇게 영어권으로 가시면 돼요. 그럼 봤을 때 영어권 잔액이 600만 원이에요. 600만 원인데 2017년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여러분들 또 책이랑 또 날짜가 다를 겁니다. 이걸로 보세요. 2017년도 1월 초에 취득한 것이다. 그리고 단 회사는 무형자산에 대해서 5년간 균등 생각할 거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간주를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봤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17년도 1월에 취득했다라고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때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몰라요. 문제에서 안 나왔으니까. 얼마에 취득했는지는 문제에서 나오지 않았으니까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2017년도 결산 때 생각 한번 했을 거고요. 그리고 2018년도 결산 때 생각 또 했을 거고요. 두 번째. 그리고 지금이 2019년도 12월 30일에 생각. 요거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19년도 문제였습니다. 요때 하는 겁니다. 그렇죠? 요때 생각이 얼마 했는지는 몰라요. 모르는데 이거 이 두 번 생각하고 나머지 금액이 600이라는 뜻입니다. 잔액이라고 나왔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5년 동안 균등 생각한다라고 나왔는데 몇 년을 의미했어요?
2년은 미리 하고 나머지 600만 원 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제 앞으로 몇 년 남은 거예요. 올해까지 해서. 이렇게 5번 생각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5년 동안 생각한다 했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미 했다고요. 이미 했고 이제 몇 년 남았어요? 5년 중에 3년 남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600만 원에다가 나누기 뭐 하면 돼요? 3년. 3년 남았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때도 삼각비가 얼마예요? 200. 이때도 얼마예요? 200. 이때도 200이었겠죠. 그럼 이때도 얼마 했었을까 이제? 이때도 200 했었구나. 이때도 200 했었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취득가액이 처음에 얼마였겠어요? 3만 원이었겠죠. 그러니까 5년 동안 200만 원씩 생각을 하겠죠. 됐나요? 왜요? 정액법의 특징이 뭐가 있었어요? 가장 큰 특징. 매년 생각비가 동일하다. 금액이 동일하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고요. 정액법 없는데요? 제가 어저께도 얘기했습니다. 무형자산을 생각 방법을 선택할 수 없고 선택하지 않을 때 정액법으로 생각한다. 아무 말도 없으면 정액법이에요. 됐어요? 그럼 200만 원일 겁니다. 공개로 먼저 하면 무형자산 생각비 200만 원, 대변으로 영업권 200만 원. 이렇게 직접 12월 31일에 분개하셔도 되고 그냥 여기다가 영업권 친데 여기 있죠? 여기다가 200 쓰시면 돼요. 그냥. 뭐로 분개를 해요? 그냥 200 쓰는 것이 편하지. 그렇죠? 그리고 4번 문제가 자동결산 문제면 5번 문제도 자동결산 문제라고 했습니다. 요것도 자주 봤던 거죠. 충당금 설정하는 거. 채권에 대한 대손 충당금을 설정할 때는 회계처리가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 충당금 이 회계처리 여러분 이론에서 잘 나옵니다. 지금은 자동결산 문제이기 때문에 결산자를 입력에다가 금액만 쓰면은 프로그램이 분개를 해주지만 이런 문제 잘 나온다라고 했어요. 회계 때도 많이 봤던 겁니다. 그럼 이제 하는 겁니다. 자동결산할 때 여기다가 지금 문제에서 외상매출금도 할 거고 단기대여금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봤을 때 요거 위쪽에 대손상각을 클릭하세요. 그냥. 지금 문제 여러분들 채권에 대해서 설정할 대손충당금을 만들 건데 똑같이 만들어요. 퍼센테이지가 달라요. 다르죠? 그러니까 외상매출금은 2% 한다라고 되어 있고 단기대여금은 1%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러면 여러분들이 시험지에 하나 정도는 외상매출금이든 단기대여금이든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이 직접 써주셔야 됩니다. 봐보죠. 지금 대손율이 몇 프로라고 되어 있어요. 프로그램에. 그냥 기본 1%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문제에서 1%로 하는 게 뭐예요? 단기대여금인 거 맞아요? 그렇죠? 단기대여금입니다. 그럼 봤을 때 단기대여금 1%, 여기 120만 원이라고 써 있네요. 120만 원. 그렇죠? 120만 원은 그냥 확인만 하시고 그냥 쓰세요. 컨트롤 F 눌러서 또 단기대여금 여기다가 바로 120만 원. 이렇게 하나 정도는 직접 좀 써야 됩니다. 하나 정도는 직접 쓰셔야 되고 다시 대손상각 눌러서 외상매출금은 2%라고 바꿔야겠죠? 문제에서 외상매출금은 2%할 거니까 외상매출금 2%라고 바꾸시면 35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외상매출금 요거도 그냥 결산 방향 누르지 말고 350만 원 2%라고 해서 떴으면 요거도 그냥 끄신 다음에 외상매출금 여기다가 350만 원 이렇게 직접 쓰세요. 그냥 다시 한번 대손상각 눌렀을 때 1%라고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단기 대여금을 1% 하다고 되어 있으니까 120만 원 여기 나온 값을
제가 여기 단기대여금 쪽에다가 120을 쓴 것 뿐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눌러서 2%라고 바꿨을 때 예상 매출금이 2%니까 350만 원도 그냥 350만 원을 매상 매출 쪽에 써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처럼 채권에 따라서 뭔가 퍼센테이지가 다른 게 조금 귀찮은 겁니다. 만약에 퍼센테이지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외상 매출금 빼고 다른 것들은 스페이스바로 지우신 다음에 요거 두 개를 결산 마냥 누르면 알아서 들어가요. 설정률이 똑같으면. 지금 문제는 설정률이 둘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귀찮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350만 원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 120만 원 쓰신 분들은 여기 좌측 상단에 점표 추가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만약에요, 저는 외상 매출금 350만 원, 단기 대여금 120만 원 안 뜨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안 뜨시는 분들은 저랑 처음부터 실기를 입력을 안 하신 분들이에요. 저랑 처음부터 실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면 금액이 똑바로 뜰 겁니다. 아시겠죠? 이 문제의 단점이 뭐냐? 이 문제의 단점을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있죠. 아까 여러분들 문제 푼 거에 이런 거 아까 문제 푼 거. 아까 외상 매출금 회수하는 거 외상 매출금 없앴었잖아요. 그죠? 이거를 안 했으면 틀린 겁니다. 외상 매출금 금액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단점이 외상 매출금과 단기 대여금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다 맞추셔야 이 문제를 맞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하나라도 틀리면 이 문제는 자동으로 틀리는 겁니다. 근데 보니까 외상매 단기 대여금에 대한 얘기는 한 번도 없었고 외상매출금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 문제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것도 외상매출금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일반적으로 외상매출금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이 문제는 한 번도 없는 이유가 뭐예요? 방금 이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외상매출금 문제가 조금 빈도수가 떨어진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이 문제는 끝입니다. 점수 추가하시고 끝인 다음에 이제 소득세 문제예요. 소득세 문제. 소득세 문제. 소득세 문제. 제가 입력하는 거 잘 보세요. 1번 문제는 네, 급여 자료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하는 문제. 1번 원탄으로 들어가서 급여 자료 입력시키고 항상 여기서 수당 공제를 먼저 누르세요. 날짜 먼저 치지 말고 수당 공제를 먼저 눌러서 없는 것부터 사용 여부를 부로 바꾸겠습니다. 기본금은 있고요. 상여는 있고요. 상여도 있고요. 직책 수당도 있고요. 월차 수당은 안 주고 있죠. 월차 수당은 사용 여부를 부 이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식대도 있는데 식대는 비과세 조건이 있다고 했어요. 식대를 비과세 되려면 밥을 제공받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회사는 별도의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비과세예요, 과세예요, 식대는. 과세로 바뀌어야죠. 네, 이거를 사용 여부를 주로 체크하시고 밑에다가 과세 식대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가운전 보조금도 주고 있는데 자가운전 보조금은 또 비과세 조건이 있었습니다. 내 차 가지고 업무에 쓴 다음에 따로 돈을 받으면 안 된다. 그게 비과세 조건이었죠. 실제 여비를 받는 대신 자가운전 보조금을 받고 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힌트를 줬네요. 그러면 비과세 요건을 갖추었으니까 비과세를 내두시면 되고 야간근로 수당도 안 주고 있죠. 요거는 사용 여부를 부. 됐죠? 저희가 지금 입력 안 한 게 뭐 있어요? 육아수당만 입력 안 했네요. 육아수당도 조건이 있었습니다. 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어야 된다. 네, 만 3세, 5세의 자녀가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비과세 충족하죠? 비과세인 것들은 비과세 클릭하시고 여기에서 F2번을 누르신 다음에 육아수당 이렇게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실수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과세인 거는 그냥 타이핑으로 치시면 되는데 비과세는 반드시 조회해서 불러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확인. 가끔씩 저번에 문제 풀어봤을 때 여기 공제 등록다는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여러분 이렇게 찾는 겁니다. 공제 등록을 이 문제에서 공제 등록을 하나하나 볼 때는 이거 공제하는 게 이게 6개인지 알게 됐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니면 월급 받을 때 이 6개의 항목을 월급에서 빼고 받습니다. 그래서 6개이면은 그냥 기본적으로 다 등록이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확인 누르면 됩니다. 6개니까. 근데 만약에 7개다라고 하면 뭔가 여기다가 뭔가 추가로 적을 게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5개일 리는 없어요. 이렇게 적으신 다음에 이제 월 쓰면 되죠. 지금 몇 월급이냐면 8월급이고요. 지금은 8월 말일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8월 30일에 김영수에 대한 사업이죠. 기본급부터 쭉 제가 써볼게요. 180, 상여는 25만 원, 주택수당 20, 병원비 보조금 20, 식대 15, 육아수당 20, 국민연금도 또 쓰겠습니다. 11만 2,500원, 건강보험료 8만 750원. 이거 소득세 지방소득 안 뜨면 그냥 써주시면 돼요. 5만 원, 5천 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그냥 끄세요. 끄시고, 문제에서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도 작성해라. 그래서 붙어서 나오죠. 급여자료 입력 바로 밑에 있는 원천징수 이행사항신고서 들어가서 다 8월이었습니다. 8월.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제가 얘기했던 거 이 원천징수 이해사항신고서에선 전월미약금 요거를 입력할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문제에서 30만 원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30만 원 그대로 치신 다음에 나가실 때 저장하고 나가시면 이 문제는 끝이 됩니다. 그래서 5점짜리입니다. 잘 풀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연말정산 문제입니다. 연말정산 추가 입력에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들어가시고 지금 장현성 사원에 대한 연말정산 문제네요. 이거 F2번 불러서 장현성을 불러오시면 됩니다. 문제에서 여러분들 어떤 것들을 해라라고 먼저 나와 있어요. 이렇게 전 근무지를 반영한 소득 명세를 먼저 작성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도 소득 명세를 먼저 들어가서 써주시면 됩니다. 문제 시킨 거 그대로 소득 명세 들어가셔서 요거 전근무지니까 종전 여기다가 써주시면 돼요. 우리 회사가 현재 반도전자잖아요. 뭔가 이 사원은 여러분들 올해 반도전자 말고 다른 회사에도 다르다는 뜻이에요. 종전에다가 이 나온 회사 삼용전자를 써주시면 되겠죠. 삼용전자. 여기다가 주식회사 삼용전자 사업자 번호 24581 2254 근무기간 19년도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책이나 날짜가 좀 다를 거예요. 1월 1일부터 19년도 5월 30일 이 종전근무지에게 받은 급여가 2천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급여 2천만 원 적어주시고 상여 얼마 받았대요? 500. 그렇죠? 종전근무지에 월급을 받았을 때도 세금이랑 4대 보험 떼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밑에 이 세금 항상 요거 결정세 요걸 보시는 겁니다. 이 세금과 그리고 요쪽 4대 보험 이쪽까지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야겠죠. 4대 보험 그래서 프로그램에 좀 쭉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이렇게 직장 4대 보험 적는 칸이랑 소득세, 지방소득세 적는 칸이 있을 겁니다.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돼요. 소득세부터 적으면 소득세 32만 원, 지방소득세 3만 2천 원 적고 건강보험료부터 또 낸 것도 적겠습니다. 건강보험료 80만 7,500원.
우리 단기간보험료 68,700원, 고용보험료 162,500원, 나머지 국민연금은 98만 원. 이렇게만 적으셔도 3점 줄 겁니다. 이거만 잘 적어주시면 돼요. 동전근무지. 이거 왜 적어요? 보세요. 단도전자라는 지금 현재 회사한테 받은 돈은 요거예요. 요 금액이고 동전근무지 삼형전자한테 받은 금액은 요만큼이잖아요. 그래서 합쳐서 지금 이 금액이죠. 이 1년 동안 동전 근무했던 회사는 지금 회사는 1년 동안 총 받는 연봉 가지고 4,800만 원 가지고 연말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동전근무지에 받았던 월급도 적은 겁니다. 이렇게 하고 문제에서 그러면 이 자료 엄청 많아 보이지만 이 자료 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연금저축을 쓰래요. 문제에서. 근데 연금저축 찾아보니까 이렇게 연금저축이 있네요. 여기서 맨 밑에 있습니다. 그럼 연금저축을 항상 1번. 연금저축 2번에서는 안 써요. 연금저축 1번만 여러분들이 누르시고 문제에서는 그냥 연금저축이 아니라 퇴직연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쪽 퇴직연금. 그냥 연금저축은 이쪽 밑에 퇴직연금이니까 퇴직연금, 금융회사 우리은행이래요. 우리은행. 계좌번호 120-350-120. 납입금액 120만 원 납입했답니다.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죠 그래요? 이제 연말정산 입력하랍니다. 연말정산 이렇게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있고 월세도 있습니다. 월세도 적어 봤었잖아요. 그죠? 월세부터 적죠. 월세부터. 월세는 이쪽이었습니다. 월세 주택입니다. 이쪽에다 썼었어요. 월세 한번 적어보죠. 월세 김민수랍니다. 임대인명 김민수. 주민번호 적어볼게요. 470531-1535-487 유형 주택 유형 오피스텔이에요. 오피스텔. 여기 밑에 오피스텔 6번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6번. 대학 면적 55제곱미터. 주소 써보면 되죠. 서울 관악구 관악로 155번지. 기간 2019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 12월 31일. 연간 월세 600만 원 연간 월세 냈대요. 600만 원. 이렇게 적는 이유가 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적으면 연말정산 입력에 이렇게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알아서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잘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제 저희가 할 거는 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4가지밖에 없는 겁니다. 보험료부터 한번 적어보죠. 보험료부터. 보험료. 이 문제 여러분 요거 적을 거는 괜찮은 게 뭐 부양가족에 대한 지출 금액이 없어요. 다 본인이 쓴 겁니다. 다 본인이 쓴 거니까 웬만하면 다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험료, 자동차 보험료랑 저축성 보험료라고 있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기 보험료라는 건 의미가 뭐예요? 보험료. 생명을 보장하기 위해서 쓰는 것들이 보험료예요. 여러분들 자동차 보험료 보듯이. 그러면 오른쪽에 자동차 보험료나 저축성 보험료가 있는데 어떤 보험료는 혜택을 못 받을까요? 얘기 안 되는 겁니다. 얘는 여러분 그냥 적금이라 생각하세요. 적금을 넣는데 생명을 보장해 줄 때 쓰는 보험료에 대한 세금 혜택은 못 받겠죠. 그러니까 얘는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저축은 안 돼요. 네, 생명을 보장해주는 자동차 보험료만 일반에다가 88만 원 이렇게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의료 교육비부터 보죠. 교육비. 대학원 등록금 이제 조금 기억하는 겁니다. 대학원은 대학원 학비는 본인 지출금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본인 지출금만. 이거 여러분들 본인 대학원 학비 맞죠? 그러니까 그냥 써주시면 돼요. 본인 쪽에다가 대학원 600만 원 이렇게 교육비 600만 원. 이게 만약에 자녀에 대한 대학원 학비다. 그러면 쓰면 안 돼요. 아시겠죠? 대학원에 대한 학비는 본인이 쓴 것만 적으시면 돼요. 확인. 그 다음에 의료비 있습니다.
안경구입비 한도 얼마라고 했어요? 50, 그럼 알아서 50만 원 적혀 있고요. 오르기 더블클릭 눌러서 다 적으면 되죠. 질병 치료비고. 50과 450 합쳐서 본인 쪽에다가 500 이렇게 적고 확인 눌러주시면 되고 마지막 신용카드 있습니다. 신용카드는 왼쪽 밑에 42번 란 신용카드 등 사용에 신용카드 얼마 썼대요? 370만 원. 의료비 지출액 포함. 이거 빼요, 안 빼요? 요거 다 신용카드 끌고 갔다면서요. 이거 그죠? 이거 빼지면 안 씁니다. 제가 여러분들 또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랑 의료비, 교육비 둘 다 적는 중복금지 항목도 있다. 둘 다 적는 둘다 적는 내용입니다. 이게 뭐 있었냐? 우선 의료비는 무조건 두자 적어요. 의료비는 무조건 두자. 그리고 교육비는 무조건 두자 적는 게 아니라 이것만.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또는 중고등학생 교복비 이런 금액을 혹시나 카드로 끌었다라고 하면은 부자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지금 신용카드 1170만 원 나와 있고 의료비 아까 이 의료비 요거를 신용카드로 끈 거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래요. 그러면 이거 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둘 다 적으라고 했잖아요 의료비를. 그래서요 여기에도 당연히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신용카드에 그냥 1170만 원 다 적으시면 돼요. 다 적고요. 그 다음 밑에 직불카드 사용에 그냥 적으시면 됩니다. 직불카드, 체크카드 150만 원, 현금 영수증 120만 원.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어떡해요?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주세요. 이렇게 나왔습니다. 방금 저희가 입력한 것 중에 교육비 뭐 있었어요? 대학원 등록금 있었죠. 그죠? 얘는 신용카드에 적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왜요? 교육비는 오로지 이 두 가지만 둘 다 적는 거라고요. 그래서요, 대학원 학비를 신용카드 끊는 거는 신용카드에 적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로지 의료비랑 교육비, 미취학아동 학원비랑 중고등학생 교복구입비만 여기에도 적고 여기에도 적는 중복공제를 허용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의료비 빼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으면 저희 연말정산 문제도 끝이 나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렇게 결정세액 우측 맨 밑에 결정세액이 24만 8,940원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결정세액 요만큼 국가한테 내면 되는데 보세요. 요만큼 국가한테 내면 되는데 여러분들 내가 매달 월급 받을 때마다 회사한테 뭐 떼어요? 회사 뭐 가져가요? 세금 가져가죠. 그렇죠? 그러면 세금을 가져가는 게 이겁니다. 이납부세. 미리 냈다는 뜻이에요. 요 금액이 52만 8,680원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면 나는 24만 8천 원만 내면 되는데 월급 받을 때마다 내가 미리 낼 세금이 5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납부하는 게 아니라 할인하는 만큼 환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생각 안 해도 됩니다. 어제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프로그램에 이렇게 납부세액이 마이너스 27만 5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위에서는 이 사람은 연말정산할 때 환급받는 금액이 될 거고요. 환급받는 금액은 대략 한 달 정도 안에 돈이 들어옵니다. 한 달 정도 안에 돈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처리해주시면 돼요. 나한테 찾아. 이렇게 하면 88회 기출문제도 끝이 났습니다.